영화와 게임을 좋아하고 일하는 건 몹시도 싫어하며 보이차에서는 썩은 짚을 우려낸 맛이 난다며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작가. 여기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가가 스님이라면 아마도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꺼내서 비교해 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어떤 스님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세계 일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보다 좀 더 경건한 마음 자세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그런데 순간순간 속세에서 말하는 인간미와 스님의 수액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서 참 친근한 느낌을 받았죠. 예를 들면 티베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티베트에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티베트 토착 종교인 본교 등 4대 종교의 성산이 있다고 해요. 해발 6,714m의 카일라스 산인데요. 이 성산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순례를 코라라고 합니다. 스님은 세계 일주의 시작을 이 코라로 정했죠. 그만큼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길이기도 했죠. 해발 5,630m, 백두산의 거의 2배 높이에 달하는 그곳은 결코 만만치 않은 코스였습니다. 더군다나 고산병에 시달리기까지 했던 스님은 5,400m에서는 거의 죽음을 각오할 만큼 한계에 다다랐었는데요. 그때 마침 고개 정상까지 순례객을 태우고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말과 말몰이꾼을 만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말을 타고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속으로 굳세게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에 여기 다시 오거든 처음부터 말을 타겠노라.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말이다. 네, 솔직하신 스님 덕분에 저도 만약 코라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바로 말을 타려고요. 또 히말라야 산맥에서는요. 스님이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번지 점프대가 있었는데요. 인생샷 한번 남겨보겠다고 야심차게 올라간 번지 점프대에서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발발 떨며 어정쩡한 자세로 점프대 위에 선 것도 모자라서 뛰어내릴 때는 슬쩍 미끄러지듯 비굴한 모양새로 툭 떨어져서 일생에 가장 쪽팔리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복서 타이슨의 명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수호서재에서 펴낸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책의 저자 원재 스님입니다. 참 솔직하고 그래서 더 와닿는 스님의 경험담들이 저의 마음을 점점 편하게 내려놓게 했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여행 에피소드도 재밌었지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자는 스님의 신조도 함께 녹아있어서 여행의 팁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 산문 밖을 나가 2년여 동안 5대륙 45개국을 일주한 원재 스님의 좌충우돌 여행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행을 시작하며 제가 세계 일주를 결심하게 된 데는 한 도반 스님의 영향이 큽니다. 도반 스님은 출가 전인 1990년대에 티베트 라싸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지프를 렌트하고는 그 드넓은 티베트 고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도반 스님의 실감나는 여행담을 들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일생 그 어느 때인가 세계 일주를 꼭 한 번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때가 언제인지는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 해인사 퇴솔당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며 시자, 괄호 열고 어르신을 곁에서 모시는 제자, 괄호 닫고 시자 소임을 마쳐가던 2012년 초쯤 세계 일주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체력도 좋았고 나이도 적당했으며 선원에서의 안거도 10안거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해왔던 수행의 결실을 실제 삶에서 검증해 보기에도 적당한 때라 여겨졌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익숙한 생활에서 저를 시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왕 점검을 해본다면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으리란 판단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며 온갖 역순경계의 상황을 접하며 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저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일주를 실행하기로 결정했건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200만 원으로 세계 일주는 가당치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모을 방법을 강구하다 마침내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그간 인연이 있었던 큰절의 어른 스님들과 문중의 사형 스님들, 도반 스님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에 세계 곳곳에 있는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불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모든 여행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원력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세계 일주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행자가 결행한 세계 일주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 기록이 남는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희소하고도 의미 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사형 스님들이 저의 이러한 뜻에 동조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계 일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그런대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세계 일주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물 중에 특별히 챙긴 것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8 참회문과 성철 스님이 쓰신 불기자심 명함판이었습니다. 108 참회는 승려가 되고 난 후부터 계속해온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여행 중에도 매일 108 참회를 하리라 결심한 데에는 노장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노장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인 구순의 연세에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108 참회를 하셨습니다. 간혹 감기라도 걸려 몸이 좋지 않으실 때는 저를 한 번에 하기 힘드셔서 식은땀을 흘리시며 3번에 나누어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노장님이 저렇게도 애를 쓰시는데 저 같은 젊은 놈이 고작 여행한다며 108 참회를 걸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기자심 명함판은 외국에서 만날 친구들에게 건네주기 위해 제가 직접 인쇄소에 의뢰해 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 경구는 사실 제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명함판 뒷면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문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세계 일주를 시작할 적에 이 명함판을 총 600여 장 준비했는데 세계 일주를 마칠 즈음에는 100장 정도만 남게 됐습니다. 준비는 이로써 대략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을 직접 만나며 대화도 하고 경험도 교류하는 연습을 할 차례였습니다. 바로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였습니다. 카우치 서핑을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카우치, 소파를, 서핑,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카우치 서핑에서 호스트는 집주인이고 서퍼는 여행자입니다. 호스트는 자신의 집에 있는 소파를 다른 여행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퍼는
여행하는 도시의 호스트의 집 소파에서 머물 수 있을지 요청합니다. 그렇게 호스트나 서퍼가 되어 무료로 잠자리를 내주거나 받으며 서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바로 카우치 서핑이었습니다. 카우치 서핑의 좋은 점은 무료와 교류입니다. 가난한 배낭여행자들에게 자금이란 항상 열악한 요소였고 그 지역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는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기에 저에게 카우치 서핑은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비록 열악한 자금 여건상 경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카우치 서핑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자신만이 가진 정체성이나 특기, 관심사항은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삶이 저만의 경험이며 특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만이 가진 정체성에서 비롯한 장점과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장점을 잘 찾아 나서고 특기를 알맞게 개발하고 관심거리를 어떻게 유용하게 나누는지가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비단 카우치 서핑에서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여행의 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어 여행이 아닌 투어를 하는 듯한 유럽에서 저는 아쉬움과 지루함을 동시에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탈리아를 떠나 알프스의 고장 스위스로 가기 위해 밀라노 센트럴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 머무르며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창문 밖으로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문득 생각하기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저에게 시간을 묻는 듯 보였습니다. 객차 안에서 저는 7시 10분이라고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목시계까지 보여주며 기차 안에서 큰 소리로 시간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대꾸 없이 훌쩍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를 보면서 기차를 놓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영무원이 오기 전에 미리 유레일 패스를 꺼내려 하는데 옆자리가 휑했습니다. 제 가방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권이며 현금, 카메라, 렌즈, 유레일 패스 등 여행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담아둔 가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큰 가방을 보관하는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곳에도 제 작은 가방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꺼진 핸드폰을 보여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창밖에서 저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던 그때 제가 머물던 객차 안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가 제 가방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말, 멘붕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도난으로 저는 제 만행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고 마음은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게 일어난 도난 사건이 마치 꿈만 같아서 믿겨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가 가득 심란한 가운데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해야 하니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순으로 따지자면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여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권 없이는 이동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센트럴역 안에 있던 경찰서로 찾아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인상 좋은 경찰은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당황한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 가방을 훔친 사람들은 2인 1조의 전문 도둑 일당으로 창문 밖에서 한 사람이 주의를 끌고 그 시간에 객차 안에 다른 사람은 가방을 훔쳐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할 수 있을지 물어보자 경찰은 호의가 가득한 미소를 띠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저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별스럽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에게 도난 확인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황망한 심경의 저와는 달리 무척이나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권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단수 여권이라도 만들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밀라노에도 한국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나와 아침에 떠났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짐을 맡긴 뒤 저는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권 신청을 마치고 영사관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저 혹시라도요. 제가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센트럴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 가방을 훔친 도둑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사관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아, 네. 그 도둑들을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건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 말이죠. 증거라면 센트럴역에 있던 경찰이 CCTV로 확인해 준다고 했는데요. 직원분은 잠시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여기 실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사실 경찰도 그 도둑들과 한패예요. 경찰들이 매일같이 같은 종류의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센트럴역에서 그 도둑들을 모를 것 같나요? 아니에요. 경찰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방관하는 거예요. 도둑들이 경찰에게 뒷돈을 주니 경찰들이 절도를 눈감아주는 거예요. 스님, 조서 작성하면서 잃어버린 물품들 다 기록하셨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경찰들 뒷돈 단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CCTV 증거를 확보해 준다는 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뿐이에요. 도난을 당한 사람 중에 실제로 CCTV 영상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왜 경찰이 그토록 일관되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도난 물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라던 지니를 그제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나 렌즈 같은 물건들은 잃어버린 셈 치더라도 그들을 만나서 여권하고 유레일 패스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들이 쓰지도 못할 텐데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물건을 훔쳤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물건들을 훔쳐갔다고 이실직고해도요. 여권이나 패스를 돌려받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적어도 500유로 이상은 요구할 거예요. 그 친구들 도둑이에요. 순순히 물품들을 넘겨주진 않아요. 도난당한 당일 저녁, 저는 그 모든 초점을 복구에 맞추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울적하고 낙담스러워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인연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난을 당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인도 라다크에서 열흘가량 같이 지냈던 한국인 부부를 밀라노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부부는 차를 렌트해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을 여행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의 곤란한 사정을 전해 들은 후 부부와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분들의 차를 얻어 타고는 물가며 교통비가 턱없이 비싸서 취소하려고 했던 스위스 여행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밀라노에 머물며 한국에서 오는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착잡한 심정으로 도난 사건이 벌어진 밀라노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스위스로 떠나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혼자 지냈다면 더욱 우울한 심경에 빠져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기에 산란스럽고 어두웠던 마음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밀라노에서 도둑을 맞은 한 달 뒤, 저는 거리를 거닐며 가볍게 흥얼거릴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이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여행을 중간에 그만둬야 할 정도로 극악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터키로 들어가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들렀습니다. 터키에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물 예정이어서 단수 여권을 반납하고 새 여권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을 다니다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긴급 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라는 것을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특급 배송이었습니다. 여권 신청과 동시에 재발급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영사관에 찾아간 월요일에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들어갔고 화요일에 한국에서 여권이 발급됐습니다. 수요일에 국제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에서 출발, 목요일에 독일로 운송됐고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이스탄불 영사관으로부터 여권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 5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권 발급 속도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기만 해서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도난 사건이었으나 점차 심경이 나아지면서 이 도난 사건을 정리할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숙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 도난 사건 또한 하나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만남은 저에게 대단한 고난으로 다가와 여행하는 과정에 커다란 손실과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 손실들로 인해 저는 며칠 동안 두통에 시달려야만 했고 상실감으로 인해 가슴이 이를 데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저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고통을 느끼기는 하되 그것이 단지 저의 물건을 훔친 그 도둑들에게서 오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한 단계 한 단계 되짚어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제가 느꼈던 고통이 단지 물건의 손실로부터 생겨난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며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함에도 주변 분들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바른 방식으로 근검절약하며 모범적인 만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 그리 이루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자로서의 정당한 명분을 걷어내고 마음 안쪽을 살펴보니 저에 대한 집착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어 누구나 잘했다고 인정하고 그리하여 누군가에게는 좋은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해야 할 종류의 그릇된 욕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욕망은 여전히 욕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욕망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실수 하나도 허락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결국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도난 사건은 저의 욕망과 집착의 뼈아픈 고통을 선사하며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행을 해나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용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인연에 따라 그 내용물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인연에 따라 잘 흘려보내주는 흐름으로 살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어서인지 저에게 집착 없는 흐름으로 살게끔 동인을 만들어준 그 도둑들이 어찌 보면 저에게 큰 스승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도둑 스승님들께서 저에게 얻은 유로로 빵이라도 잘 사드셨다면 이것도 삶의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업료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무척이나 비싼 수업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돈을 지불한다고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큰 가르침이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도둑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스승이 될 줄이야 저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가르침은 항상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즐거움과 함께 오는 큰 가르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돌이켜보면 하늘은 큰 가르침을 일러주기 이전에 사람에게 먼저 큰 괴로움을 던져준다는 경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일생일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때면 종종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물론 대부분의 친구가 자기 나라 정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가 횡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나라 사람들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국 정부를 100%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저는 브라이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독일군과 전투를 벌였던 북해 연안의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전쟁 당시 SBL은 영국군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략적 유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은 이곳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이때 만든 수많은 벙커가 여전히 해변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의 상흔이 어슴푸레한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래전 전쟁터였던 벙커 지역을 마치 공원처럼 신나게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시 주민들의 산책로가 돼버린 해안 벙커에서 우리는 등대에 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기념품점에서 등대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등대 입구에 검표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장권을 샀건만 정작 검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검표원이 없다면 누군가는 입장권을 사지 않고 그냥 등대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하철표를 사지 않고 그 누구도 표 검사를 하지 않던 그리스와 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제 표정을 알아채고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덴마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신뢰예요. 검표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이 등대를 오르는 누구나 표를 사야만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이 원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믿는 거죠. 덴마크라는 나라와 덴마크 국민들이 실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의사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사실에 대해 전혀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단지 정부의 운영 방침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기본 상식이자 근간의 원칙이었음을 저는 SBL 도서관을 다녀오며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저에게 SBL의 도서관을 꼭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이 밝은 색깔의 목조 건물이어서였는진 모르겠지만 전등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도서관 안을 오렌지빛으로 가득 채워서 무척이나 안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만일 어떤 책을 읽고 싶으면 이곳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덴마크에서 출간된 책이라면 도서관에서 반드시 구매를 해줍니다. 그런데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청만 있으면 영화 DVD나 음악 CD, 게임 타이틀까지 도서관에서 모두 구매해줘요. 도서관을 돌다 보니 과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도서관에서도 영화를 빌릴 수 있기는 하지만 관내에 마련된 기기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 달 동안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게임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서관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레고 회사에서 도서관에 레고 놀이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도서관을 나서며 테이블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만일 주말에 대여 물품을 반납할 예정이라면요. 그냥 이 테이블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정말요? 그런데 이건 그냥 테이블이잖아요. 무슨 박스 안에다 반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반납한 물품을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이를테면 영화라든가 게임 CD 같은 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신뢰를 가장 우선시해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이 신뢰가 제일의 가치지요. 사람들은 절대로 도서관의 물품들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것들이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 이 테이블에 대여한 물품을 올려놓는다고 해도 도난당하는 일은 없어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덴마크를 두고 흔히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북유럽 선진국으로서 복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체계에 앞서서 그 근간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단지 정부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회 저변의 근본으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나 사람에 대해 신뢰를 요구하지도 그렇다고 스스로의 신뢰도를 자문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 바탕으로서의 신뢰가 정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덴마크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의 저변에는 신뢰라는 정말 튼실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멋진 자부심이었습니다. 신뢰라는 한 단어가 이처럼 견고하면서도 힘있게 다가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여행에도 매너리즘이 있다는 거 아세요? 1, 2주 정도 하는 여행은 상관이 없는데 세계 일주 같은 장기 여행자들에게는 100일이 안 돼서 매너리즘을 느낀다네요. 원재 스님도 세계 일주 시작한 지 70일쯤에 매너리즘이 찾아왔다는데요. 그때 스님은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 대신 그냥 굴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도 리슈케시에 있는 거대한 강줄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고요하고도 묵직한 흐름 위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같이 하류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중이구나. 보트를 탄 사람들이 노를 젓든 젓지 않든 보트는 강줄기를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듯이 매너리즘이나 여행이라는 개념 또한 삶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버리고 내 눈앞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앞의 삶을 산다. 글쎄요, 제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인연에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원재 스님의 다만 나로 살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